오랜만에 전시를 보러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이번 국립중앙박물관은 한국과 영국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영국 내셔널 갤러리와 함께 거장의 시선, 사람을 향하다 영국 내셔널 갤러리 명화전이라는 특별전을 열고 있습니다. 영국 내셔널 갤러리가 소장한 명화 50여 점을 국내 최초로 공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 내셔널 갤러리는 대형 박물관과 함께 영국 최대의 미술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내셔널 갤러리의 시작은 지금처럼 웅장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824년에 설립된 내셔널 갤러리는 금융가 존 앵거스타인이 소장한 작품 38점을 정부가 구입하면서 그의 연립주택을 그대로 미술관으로 사용하며 처음으로 대중들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이후 1832년부터 1838년까지 트라팔가 광장 근처에 새롭게 지은 건물이 지금의 내셔널 갤러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윈스턴 처칠은 작품들의 보존을 위해 영국 내 지하 채석장에 작품들을 옮겨 그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실제 전쟁 중에는 피아니스트 미라 헤스가 비어있는 미술관에서 매일 연주회를 열어 국민을 위로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만큼 영국 내셔널 갤러리는 걸작들과 함께 공간 자체로서 가지는 상징성과 대중을 위로했던 장소로 의미 있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내셔널 갤러리는 조토에서 세장까지 이어지는 서양 해화사의 흐름에서 중요한 작품들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15세기에서 20세기의 거장 50명의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미술의 관심이 종교와 신에서 사람과 일상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거장의 시선을 따라 조명합니다. 르네상스, 종교개혁, 그랜드 투어, 프랑스 대혁명, 산업혁명 등 15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유럽을 변화하는 시대상과 해화의 흐름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이기도 합니다. 전시는 1부 르네상스, 사랑 곁으로 온 신, 2부 분열된 교회, 서로 다른 길, 3부 새로운 시대, 나에 대한 관심, 4부 인상주의, 빛나는 순간 이렇게 4개의 소주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부 르네상스, 사랑 곁으로 온 신은 르네상스 미술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15세기에서 16세기 전반에 걸쳐 발생한 르네상스는 재생 또는 부활을 의미하며 이 시기에는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해 사상, 예술, 문학을 본받고자 했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관찰해 그림에 담은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화가로는 보티첼리, 라파엘로 등이 있습니다. 르네상스의 작품들을 감상하는 또 하나의 재미있는 포인트는 바로 디세뇨와 콜로레입니다. 이탈리아어로 드로잉, 디자인을 뜻하는 디세뇨와 색채를 뜻하는 콜로레는 르네상스 화가들이 둘 사이의 우열을 가리기 위해 토론을 벌였을 정도로 뜨거운 이야깃거리였다고 합니다. 르네상스의 그림들과 그 설명들을 보며 디세뇨와 콜로레 중 어느 쪽을 더 강조했는지 추측해보는 것도 작품 감상에 재미를 더할 것입니다. 이부 분열된 교회, 서로 다른 길은 종교개혁을 기점으로 사람들의 종교적 신앙심을 높이기 위해 기능했던 미술과 이와 반대로 사랑과 일상에 더 관심을 가졌던 미술 작품을 함께 전시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1517년 이후에는 바로크 미술을 성행하며 화가들은 자연스럽게 사랑과 그 주변의 이야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렇게 흔히 바로크 시대를 부르는 17세기 이후에 활동한 카라바조, 렘브란트, 벨라스케스 등의 작품들을 2부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카라바조의 도마뱀에게 물린 소녀는 강렬한 사실성과 극적인 빛의 사용 등 뛰어난 독창성으로 그의 작품은 유럽 회화에 큰 획을 그었습니다. 이어서 프랑드르 화가 요하인 베케라르가 사원소를 주제로 그린 그림 4점 중 2점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캔버스 밖으로 튀어나올 듯 생생하게 묘사된 생선과 육류가 눈에 띕니다. 가로 2m가 넘는 큰 그림이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생동감이 배가 되기도 합니다. 르네상스에 활동한 벨리니와 라파엘로의 그림을 비교하면 이탈리아 르네상스 미술과 플랑드르 네덜란드 지역을 아우르는 북부 미술과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벨리니와 라파엘로 그림에 비해 베케라르의 작품은 어딘가 어지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미술사학자 스베틀라나 엘퍼스에 따르면 이러한 특징을 주목해 북부 미술을 묘사의 미술이라 명명합니다. 명확한 틀을 갖고 공간을 구성해 대상을 배치한 이탈리아 르네상스와는 달리 공간 내 수많은 사물들과 사건을 충실하게 묘사한 베케라르의 그림은 작은 사물들을 주목해 대상의 세부 표현에 관심을 갖고 관찰에 집중한 북부 미술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화가 렘브란트의 61세의 자화상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가 사망하기 석 달 전에 그린 그림에서는 표정이나 자세, 빛의 효과를 극대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을 포착하기 위해 2개의 거울을 사용하여 다양한 표정을 지어보곤 하면서 많은 자화상을 그렸습니다. 또한 렘브란트는 키아로스코로 기법을 사용하여 물감의 농도와 빛의 역할을 실험했습니다. 이를 통해 어둠 속에서 집중 조명을 받는 것처럼 밝은 부분에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영국 내셔널 갤러리의 명화전 3부에서는 새로운 시대, 나에 대한 관심 전시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3부 전시에서는 계몽주의의 확산과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인 프랑스 혁명을 거치며 종교의 힘이 약화되고 개인의 자유와 경험을 중요시하게 된 사회 분위기가 반영된 미술 작품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과 개인에 대해 관심이 확장되어 보여주는 초상화와 주변 환경을 표현한 풍경화의 비중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등장은 그림의 주제뿐 아니라 표현법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 시기에 활동한 로랭, 터너, 반 다이크, 고야, 로렌스의 작품 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18세기에서 19세기에 활동한 영국 화가 터너는 17세기에 살았던 로랭의 풍경화를 보고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로랭의 그림에 매료된 터너는 유언으로 자기 작품의 국가에 기증할 테니 그중 2점을 로랭의 그림 2점과 나란히 걸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도 터너의 유언에 따라 그의 그림 헤로와 레안드로스의 이별과 로랭의 그림 성 우르술라의 초랑이 나란히 걸려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안토니 반 다이크와 프란시스코 데 고야의 초상화 작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안토니 반 다이크의 존 스튜어트와 버나트 스튜어트 형제는 세로 2m가 넘는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는 초상화입니다. 반 다이크가 궁중화가로 일할 때 그려진 이 초상화 속 인물들은 모두 스코틀랜드 출신 귀족이자 찰스 1세의 친척으로 공작이나 백작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 그림은 형제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으로 포즈에서 풍기는 자신감과 화려한 의복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그 다음 프란시스코 데 고야의 이사벨 데 포르셀 부인 작품은 경쾌하고 빠른 붓터치로 검정을 생생하게 표현한 점이 눈에 띕니다. 이사벨 데 포르셀은 프란시스코 데 고야의 절친인 돈 안토니오의 무려 25살 연하의 둘째 부인입니다. 이 그림은 주문을 받아 그린 것이 아니라 돈 안토니오가 자신의 집에 고야를 초대하여 성대하게 대접해 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고야는 돈 안토니오와 이사벨 데 포르셀의 초상화를 그려주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돈 안토니오의 초상화는 화재로 소실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레드보이라는 별칭의 토마스 로렌스의 찰스 윌리엄 램트는 1967년 영국 우표에 실린 최초의 그림으로 유명합니다. 이 그림은 일대 더런 백작이 자신의 아들이 6, 7살 때 주문해 제작한 그림입니다. 그림 속 소녀는 1831년 13살이 된 해에 결핵으로 세상을 떠나 이 그림은 그를 추억하는 그림으로 남았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철학자 루소가 아동기를 특별한 시기로 여기기 시작한 당시의 관점과 자연의 숭고한 힘에 대한 낭만주의적 관심을 담고 있습니다.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며 사람들의 일상은 이전과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 시기 화가들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새로운 도시의 모습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화폭에 옮겼습니다. 무엇을 그리는가, 얼마나 담게 그리는가의 문제에서 벗어나 독창적인 색채와 구성을 바탕으로 화가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19세기 후반 프랑스의 인상주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사부 전시장에 들어가자 보이는 그림은 모네의 붓꽃입니다. 이 그림은 모네가 1914년부터 1917년경에 그린 붓꽃 연작 중 한 작품으로 프랑스 지베니에서 그려졌습니다. 두꺼운 붓터치로 거침없는 선들은 자연스럽게 정원에 흐드러지게 핀 붓꽃과 그 자연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때 모네가 사용한 색의 조합이 인상적으로 와닿습니다. 녹색, 보라색, 파란색 물감들로 자연에 빛이 주는 색의 인상을 통해 모네가 느낀 붓꽃이 핀 정원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작업은 잘 되고 있어. 그림 2점을 완성했는데 막 자른 풀밭을 그린 거야. 1890년 5월 4일 남부 프랑스 생레미의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반 고흐가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서 언급된 그림 2점 중 하나가 풀이 우거진 들판의 나비입니다. 이 그림을 그리고 난 후 2달 뒤 고흐는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고흐가 막 풀이 자라는 모습을 그렸다고 한 것처럼 이 그림에서는 강렬한 선과 어둡게 표현되어 잘려나가 뻣뻣하게 뻗어나간 풀들의 묘사가 돋보입니다. 작품 제목 속에서 언급된 나비는 잘린 풀들의 거친 선에서 작고 연약한 모습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두아르 마네의 작품 카페 콩세르의 한 구석을 볼 수 있습니다. 마네는 모두가 선망하는 화려한 도시 파리의 카페 문화를 그렸습니다. 카페 콩세르는 원래 커피와 음료를 팔던 공간이었으나 점차 야간에는 주류를 판매하고 손님을 위한 공연을 제공하기 시작하며 주점과 공연장의 성격을 동시에 갖게 되었습니다. 19세기 중반에는 파리에 있는 카페 콩세르는 수많은 예술가들이 모여드는 장소였습니다.
마네의 그림을 보면 실제로 파리의 한 카페 콩쉐르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남을 가지며 화기애애하고 역동적인 분위기를 체험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처럼 인상주의 화가들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화풍을 구축하며 보는 이들에게 생동감을 느끼게 하는 작품들을 남겼습니다.